네, 총선 6개월쯤 전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에게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을 저지른 중범죄자,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국회에서 맹비난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비난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의혹이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로 말할 정도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재명 대표는 중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총선 3개월쯤을 앞두고는 오랫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특검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선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랍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거의 2년 내내 정치적인 계산이 섞인 수많은 비난을 해온 여당, 대통령,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3개월쯤 남기고 대통령 가족의 의혹 사건은 특검을 하면 안 된다. 왜? 그건 정치적이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입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네,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박성태 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실장은 JTBC에 원래 기자로 계시지 않았어요? 앵커로 계시고? 지난해까지 있었죠. 지난해 제가 예. 이제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메인 앵커 내려온 뒤에 예. 좀 개인적으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방송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난해 회사를 나오게 됐고 예. 올해부터 이제 지난해는 아무래도 제가 전직 앵커 출신인데 타 방송 나오기가 뭐해서 지난해는 전혀 안 나왔고요. 예. 올해부터 나와서 이제 패널도 하고 나중에는 제 개인 방송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언론 지형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군요. 순식간에 KBS 출신이나 JTBC 출신이나 한두 달 만에 만나가지고 또 스픽스라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 재밌습니다. 김인하 평론가도 사실은 KBS 최강시사에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두 예. 분은 이제 회사에 고용된 정규직의 신분이 있는데 아. 그걸 벗어 던지고 예. 뭐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나온 거고 물론 이제 약간 맥락은 좀 다른 것 같긴 예. 합니다만 두 예. 분이. 근데 저는 이제 뭐 언제든지 방송국에서 집에 가라면 가야 되는 그런 신분에서 뭐 떠돌고 있는 거니까 예.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다만 같지는 이제 않군요. 얼마나 그 타의가 이제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느낌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예. 여러모로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송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인규 변호사는 이런 그 언론의 변화에 관해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좀 이게 신기한 게 예. 다 과거에는 이제 다 각각 방송사에 가야지만 이렇게 그렇죠. 뵐 수 있었던 분들이 이게 스픽스에서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게 참 예. 신기합니다. 근데 그만큼 뭐 언론 환경이 뭐 나빠져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런 식의 언론 지형이 아예 바뀌면서 뭔가 또 새로운 에너지로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라는 좀 좋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계속 기술도 발전하고 지형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산업 구조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쌍특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예상됐던 일이죠. 뭐 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뭐 거의 예상한 대로 이제 음.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사실 거부권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인 건 맞지만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 예외가 일상이 됐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특히 이번 사안은 대통령 본인에 관한 그 배우자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거부권 쓰는 게 맞느냐, 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인 배우자인데. 예. 예. 사실 이게 지난 28일이죠.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이례적으로 바로 대통령실에서 공개적 브리핑을 했거든요. 특검이 송부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송되면 얘기를 했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했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 이런 것도 다 맞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바로바로 하는 게 따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거는 뭐 야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악법이다. 이걸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여당 들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들어라. 특검 가지고는 아예 왈가왈부를 하지 마라. 말을 꺼내지 마라. 말을 꺼내지 마.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나와서 한 얘기가 이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라니까 시기적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라.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 메시지를 저는 여당한테 여당에 대한 메시지다. 예, 줬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예, 절대 안 받겠다. 내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라는 걸 정부의 법안이 이송된 다음에 이전에 거부권 행사하는 걸 보면은 최대한 2주 정도를 묵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 신인규 이제 창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그렇게 밥 먹고 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어쨌든 처리한 법안을 다른 어떤 절차적인 어떤 그러한 정당성 없이 대통령 본인의 결단과 이런 것으로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나름대로 고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정부에 이송되기 전부터 왜 빨리 이송을 안 하냐, 국회는 왜 이렇게 빨리 법안을 넘겨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대고 막 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 거부권 행사한 날도 보면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제 거부권을 왜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데 최소한 대통령실이 설명해야 되는 내용은 이게 법리적으로 왜 안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리적인 어떤 무리수 이런 거에 국한해가지고. 근데 거의 그날 설명한 거는 평론가였어요. 이관섭 평론가였어요. 유체이탈. 예. 거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이 조사조차 못한 그러한 어떤 사안이다.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 이제까지 쭉 이야기했던 그렇죠. 것들. 그거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이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50억 원을 누군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서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어떤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여당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야가 뭐 정쟁을 하면서 내놓는 논리이기도 할 테니까 예. 그건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정권 내내 탈탈 털어가지고 조사도 못한 사안이면은 그럼 이 정권 들어서 불기소를 했어야죠. 아직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1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자를 보냈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손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그 50억 특검과 관련돼서도 50억 클럽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도 그게 성남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먹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검찰 법조인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검찰이 여태까지 27개월 넘게 수사 결론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라는 건데 딴소리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그냥 맞고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고 맞고 가는 과정에 여당에 맡겨놔서는 이거 여당을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할 말 다 해야겠다 평론가처럼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스탠스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해 가기가 힘든 게 본인 가족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되게 대통령들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왔었고 이런 일이 터지면 이런 의혹 사건이 터지면 관련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섰어요. 그게 또 달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심지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관련해서 본인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본인의 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나로 보는 건데 예. 사실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다 보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특검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태도의 문제도 있고 경제도 못 챙기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대통령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걸 대통령은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일상화시키면요,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 대통령이 이의서를 첨부해서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의라는 것이 총선에 영향 미친다,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선의 영향이라는 것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상태에서 총선을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인다는 그 맥락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의를 지금 붙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소가 이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한 실존적 분석을 해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키워드를 보면 제가 뭐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밖에 없지만 말과 행동 드러나는 언론상에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예. 저항하고 보호입니다. 저항하고 보호한다. 예, 그렇죠. 들이받고 감싼다. 그렇죠. 아주 이 말 쉽네요. 들이받고 제가 감싼다. 좀 용어가 저렴합니다. 아니 저 구어체 좋아해요. 예. 저항하고,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아, 또 조국 장관 수사 때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고 권력에 강하게 저항했거든요. 어쩌면 뭐 검사로서의 본인의 소신을 지킬 수도 있는 게 하나가 있겠지만 그 저항에 또 안에 뭐가 있냐? 자기를 따르던 검사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대형 리더십 같은 건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뉘앙스는 따거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따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따거가 제일 지킬 건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자기 조직. 그렇죠. 예. 이 식구 중에 특활비 줬던 사람들. 일본 식구는 와이프예요, 와이프. 아, 일본 식구는 와이프. 와이프죠. 일본 식구는 물론 일심동체가 아닐 때가 부부가 많지만 예. 일단 외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그렇죠. 가장 제가 이제 사람과 사회, 예. 사람을 분석해 보면 예. 1차 보호 대상은 자기 가족입니다. 아, 그건 맞지. 그렇죠. 예. 특히 근데 윤석열 이게 대통령 공적인 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공적인 용. 그게 엄청나게 예. 강하게 지금 작용이 돼서 김건희 특검법은 저는 안 받을 가능성이 99.9%라고 보고. 아니 근데 이렇게 공과 사를 다 섞어버리면 예. 이게 지금 검찰에서도 했던 것도 그게 어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명분이 통했을 때는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이 있고 집권 권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의 뜻이 안 맞아서 검찰의 독립 그러니까 좀 헛갈렸단 말이지. 예. 근데 지금 같아서는 그때도 검사들을 보호하느라고 자기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조직 또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지금도 자기의 사익, 자기의 가족, 자기의 어떤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다 사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이라는 게 공적으로 독립해야지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는 행위들 자체가 검찰이 자꾸 정치적으로 나오면서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걸 그냥 다 심어줘 버렸잖아요. 예. 그 이후에 검찰 조직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정치 조직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안 비치는 거거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일관된 어떤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은 앞서 이제 들이받고 보호한다 이렇게 감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들이받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러니까 그 뭐 검찰총장이면은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을 들이받으면서 자기 편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막 챙기는 거였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들이받을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을 들이받습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일본 총리를 들이받을 겁니까? 들이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바이든 대통령을? 아니 그 TV에 나왔었잖아요. 그 해석에 지금 법원에서 판 그런 설이 좀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 과격한 발언. 이 베이비 그거는 뭐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니 들이받았다고 볼 수도 그거는 있죠. 그건 들이받은 게 아니에요. 들이받으면 면전에서 들이받을 그게 떳떳하지. 양국의 대통령이면 면전에서 들이받아야죠. 근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뭔가를 다시 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받아야 될 게 많잖아. 근데 예. 우리는 그리고 많이 퍼줬고. 예. 들이받았으면은 뒤에 나와가지고 그냥 무슨 들이받았으면은 뒷소리 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들이받았으면 또 대통령이 또 떳하게 얘기하죠. 네. 얘기를 해야죠. 내가 바이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얘기도 안 하잖아요,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열받는 부분인데 어쨌든 들이받을 대상이 없으니까 이 들이받을 대상을 설명하는 서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미완의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서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운동권 아. 전체주의 세력이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고 아. 그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이 이 의회 다수를 점하면서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대장동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어쨌든 지금의 사실상 집권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소수 세력을 억압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들이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코드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공유를 하면서 자꾸 이 코드를 재생산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그 의회 다수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국민이란 말이지. 그리고 국민이 이 나라는 주권자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주권자가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국민이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뽑은 사람도 국민인데 그럼 국민한테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한계가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뭐 이렇게 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어떤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을 상정하고 그 방식 그대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특검을 접근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게 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싫어하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10년 전에 주가 조작을 했는데 서면 조사 한번 받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결론도 안 내려준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비견한 예로 대장동의 사건에서도 떳떳하니까 수사받으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구호를 외쳤고, 아니 그게 저는 맞다고 봐서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뭐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 수사 자체를 회피하느냐, 왜 성역을 만드느냐라는 것인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출신, 그것도 가장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들이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배우자는 수사받을 수 없어. 이런 논리를 거부권을 갖다가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신들이 해왔던 구호와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내로남불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지금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다. 굉장히 이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총선용이다,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말도 참 진짜 내로남불인 게 지금 나오는 정책들 보면은 사실은 우파 포퓰리즘 정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동안에 연금이랄지 복지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 좌파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정부고 그런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 무분별한 대출 나중에 계속 해주겠다. 뭐 그게 신혼부부든 뭐든 간에 그리고 기초연금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세금 중소상공인들 이제까지 그 대출 빌린 것들 어떻게 해가지고 좀 환급시키겠다. 이게 제가 언제 본 거냐면요. 1987년에 우리 KBS 같은 경우는 박성범 앵커가 계셨을 때 그때 무슨 6억 원 세금 환급해주겠다고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게 대선 전입니다. 예.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이게 집권 여당들이 하는 과거에 했던 그냥 돈 퍼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잠시 돈 퍼주고 뭔가 시야를 흐리게 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이제까지 주장했던 정책들과 결이 비슷한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총선용 포퓰리즘을 스스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게 특검이라는 이 진실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이걸 차단해서 뭔가 걷어내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이게 진짜 총선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반론을 펴자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뭐는 정치적 영향력이 없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뭐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증권거래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이게 악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하고 부동산 올려가지고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지 이게 사실은. 대놓고 주식 부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공매도는 언제 재개하는 건지 그 계획도 없다고 본인이 그렇죠. 직접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업무 보고라는 것을 각 부처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신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처에서 하면 되거든요. 하고 전 국민에게 이것을 공개하고 싶으면 그냥 업무보고 현장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뭐죠? 그게 사전선거운동인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이 정권이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게 예를 들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건데 그런 것들은 막 다 하면서 이 특검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총선 앞두고 뭐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근거가 미약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막 그렇게 반론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문제였으면은 특검을 진작 받았으면 그렇죠.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계속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게 효력을 갖게 된 건데 그게 여기까지 그럼 놔뒀으면 여기까지 오는 게 당연한 거였고 그냥 국민의힘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문재인 정권 내내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게 없는 사안이면 특검을 해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면은 미리 떳떳하니까. 받아가지고 그렇죠. 미리 받아가지고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특검을 했으면은 지금쯤은 탈탈 털어도 안 나온 게 증명이 돼서 오히려 지금 역공을 막 피죠. 국민의힘이 거봐라 하면서. 그 논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할 때 했던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렇게 떳떳하면 구속영장 가서 받아라. 일반 국민처럼. 그렇게 해서 뭐 법원이 판단하면 될 거 아니냐. 예. 예. 저 앞서 이제 신인규 변호사 지금 민심동의 예. 창조위원장, 창조위원장. 상당 준비위원장이신데 신인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 모든 사안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예. 상대방에서 보면 예. 명확합니다. 역지사지를 해보면 예.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의혹이 있으면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수사한다고 보는데 수사할 때 제일 야당 대표든 뭐든 취해법권은 그렇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특검에 총선 물론 있다고 네. 하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더구나 중요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뭐 민간인과 공적인간의 사이에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 인물이에요. 수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총선 전에 저도 저 최강시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든 김건희든 누구든 간에 총선 전이나 대선 전에 모든 게 밝혀지는 게 국민들에 대한 A입니다. 또는 예. 선거 전에 모든 게 밝혀지는 게 그게 A지. 안 그렇습니까? 대선 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그 많은 말들이 있고 아직까지 끌고 잘못하면 내년 대선까지 한 3년 후죠. 예. 한참 후에 대선까지 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에 대한 무례한 거죠. 그 전에 정치권이나 사법부가 진실을 규명해가지고 이 사람은 됩니다. 이 집권 세력은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어떤 진실을 가려줘야 국민들이 뽑기가 쉽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김홍일 지금 저 방통위원장이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권력의 네. 사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 길게 토론할 문제도 아닌 걸로 그냥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너무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게 참 네. 자괴감이 드는데 네. 전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선거에 영향 미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랬지. 그때 수사해가지고 그 대선에는 아예 탄핵 대선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려가지고 대선을 치렀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거를 총선도 있고 지선도 있고 대선도 있잖아요. 선거 이 세 개의 그 메이저 큰 선거들을 또 보궐선거도 있고요. 거의 매년 해마다 선거 치르거든요. 그런 논리로 하면은 내년에는 또 이제 보궐선거 때문에 수사 못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전당대회 열면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문에 또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니 그러면은 뭐 언제 합니까? 선거 없는 해를 좀 알려주세요. 네. 있습니까? 선거 없는 해가? 2월 29일 날 하면 돼요. 4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아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 날 정도가. 아 그럼 그 날짜를 잡아서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네. 범죄 딱 피의자가 어떻게 하루. 그걸? 딱 하루만. 딱 하루 있는 날. 아 그러니까 2월 이 논리 29일. 자체가 네. 너무 궁색하고 그냥 권력의 사유화 아닙니까? 네. 권력자가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쓴다? 이건 솔직히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 세 문제 심각한 명이 다 거죠. 의견이 좀 비슷해서 네.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계속 하세요.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없네요. 그냥 다 허무게 맞는 이건데. 말로. 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거는 예. 전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선례를 민주화가 된 국가에서 이런 선례를 어디서 찾습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만약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런 반론도요. 제가 그래서 굳이 반론까지 찾아가지고 반론에 셀프 반론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예, 뭐라 그러니까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권을 당시에 뭐 최도술 등등 해가지고 측근들에 대한 특검을 이제 국회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와가지고 재의결했거든요. 특검을 했거든요. 특검을 했는데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는 특검을 거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해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첫째, 그것은 측근이지 가족이 아니었고 그렇죠. 가족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둘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중에 거부권 그렇게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결국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내가 미안하다라고 했고 미안하다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셋째, 특검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때 수사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특검이 맞았죠. 그러니까 그건 수사를 해봐야 근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재의결을 시켜요. 그러면 재의결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특검에서 이게 성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가지고 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재의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의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재의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도 하나의 논점인 것 같고요. 예. 실제 표결이 들어가면 우리 국회법상에는 이게 이제 출석 과반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또 국회법에서는 무기명 투표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많죠. 소위 말하는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예.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거 이제 시점을 재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과연 지금 당내 의원들 통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조급함도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총선거가 거의 임박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의결 붙여도 국민의힘 안에서 전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면 어떤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그렇죠. 본인의 선거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예. 이건 국회의원들도 아무리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양심과 국가 이익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는 국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국민을 믿고 신뢰한다면은 저는 국민들의 여론을 이거 벗어나서 투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통과 가능성은 조금 높게 보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기명 투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회법에 딱 돼 있습니다. 예. 제2요구권으로 환부대나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렇게 예. 돼 있기 때문에 기명 투표를 하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아직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3년 넘게 남았어요. 게다가 캐비넷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예. 찝찝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이게 기명으로 하면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무기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예,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가 중요하겠죠. 공천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공천이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민주당은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끌어서 한 2월쯤에 하면은 공천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도 그런 생각 할 수 있고 뭐 권한쟁의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정치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범죄 혐의를 밝히겠다. 진실과만 우리는 이야기하겠다라고 민주당도 각오를 했다면은 국민 여론의 70%가 지금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수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민의를 따라야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언제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지금 범죄 혐의자들은 증거인멸하고 있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시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밀어붙여라.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정치인들이 또 다 고려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21대 총선 때 공천한 시기를 쭉 봤거든요. 예. 그때가 4.11 총선인데 예. 한 달 전쯤에 거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한 달 전쯤이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역별로 예. 뭐 TK 지역 먼저 이 사람은 됐어. 지역별로. 얘는 떨어졌어. 네. 뭐 불경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데 관심이 이제 영남 쪽 아닙니까? 그러면 2월 말이잖아. 3월 초쯤 여기가 3월 공천이 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쯤 또 제가 타 방송에서는 2월 말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다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초가 될 수도 있겠구나. 3월 초.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데 민주당도 그렇게 원칙대로 안 해요.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 총선을 앞두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3월 재의결 초쯤 같은 되지 경우도 않을까. 3월 초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네. 그리고 어차피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슈가 네. 총선 직전에 확 되는 걸 민주당이 원할 테니까 그렇겠지. 이상적인 분들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총선에 임박해서 더 이슈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앞으로 2달 뒤인 3월 초쯤면 김건희 특검법으로 전국이 난리가 난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근데 있겠죠. 저는요, 꼼수를 꼼수로 대응해서 이기는 방법은 더 꼼수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두움을 어둠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추면 어둠이 그냥 소멸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익 보고 싶겠죠. 저는 그걸 뭐 부정하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그동안에 재의결을 해왔던 선례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빠른 것은 한 10일 안에도 재의결이 된 것도 있고요. 또 보통은 한 달 이내에는 재의결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국민 앞에 떳떳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자꾸 공천, 아니 그 국회 일정은 국회대로 가는 거지 옆당의 공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재의결 시점 정하고 이거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과 합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야 양심상 이거는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떳떳하게 이상적으로 좀 예.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은 드네. 아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표결 그 체포동의안 표결 때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무기명이니까 뭐 역선택 올 수 있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뭐 미루자 뭐 난리가 났었는데 네. 당시에도 이탈표 나왔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맞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분들이 뭐 다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 엄호할 것 같지만은 꼭 다 자기 그렇지는 선거가 않아. 지금 목전에 와 있어요. 아니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해 주면은 배우자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범이에요, 사실은. 공범 혐의를 받는 겁니다. 비호해 주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만약에 여기서 거부권을 재의결까지도 무기명인데도 만약에 부결시킨다면요. 정치적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됐어. 그러면 한동훈 체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체제가 흔들리면서 왜 세간에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경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다. 한동훈이 나가면 근데 그게 그 핵심 포인트가 2월쯤에 되는 이 재의결. 그래서 일부가 이탈을 해서 이게 완전히 특검이 그냥 통과돼 버리면 그러면 한동훈 체제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 한동훈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재의결을 시킬 것이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야기. 링 위에서 몸 풀고 예. 있는 중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예상에서. 일단 뭐 그 예를 들어 원희룡 예. 의원 전 장관이랄지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빨리 등판시킨 거는 가장 믿을 만한 카드거든요. 빨리 가서 그게 진압해라. 일단 대중적 인기도 그렇고 지지도도 예. 그렇고 가장 큰 건 자기가 제일 믿는 사람이에요. 어. 제가 볼 때는 가족 빼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법을 못 막았다고 하더라도 못 막았다 하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인데다가 그나마 몇 안 되는 믿을 사람인데 이 카드를 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낙마가 돼버리면 대선 주자의 이 잠재적 주자에서는 탈락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끝까지 검사 출신인 본인을 보호해줄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김연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예. 비대위에 대해서 예. 재의결에 대해서 네, 재의결. 뭐 재의결 자체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될 거다 셋이 다 이제 될 거다라고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사실은. 안 되는 시나리오도 얘기는 해야죠. 네. 안 예. 되는 시나리오의 경우는 네. 이게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든 또는 뭐 어떤 분들이든 이거를 굳이 안 되게 해서 자기 선거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꼭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를 화풀이밖에 안 되지. 그렇죠. 이분들이 예.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예.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선거에 이 자기 선거구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김건희 특검 무기명이었지만 제가 찬성 표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완전히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잘못하면 또 배신자 프레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예. 지역구마다 가능할 거냐의 문제를 하나 봐야 될 거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현역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그 얘기를 이제 오히려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여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신 투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의결 국면은 상당히 아슬아슬할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재의결 국면에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재의결이 돼가지고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무너지는 거냐. 저는 지금 이제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너지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책임질 사람이 지금 있죠.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죠. 표단속을 왜 못했습니까? 원내대표 잘못이죠. 원내대표가 이제 임명직 총사퇴 큰 칼 이렇게 쓰고
가지고 죄인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제 윤종원 원내대표가 그러네. 이렇게 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마 제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이런 거는 저도 좀 그 법적인 논리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그게 대상이 되는 건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맞는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인지 이해는 잘 안 되고 다만 이거를 이제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끄는 건데 하나 좀 볼만한 포인트는 요즘에 이제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총선 후 수사 특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당 내에서 총선 후에 수사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특검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그다음에 특검에 이러저러한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저 얘기가 이 얘기야.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얘기가 막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잖아요. 화냈지. 대통령이 화내가지고 그날 KBS의 이관섭 실장이 또 나와가지고 막 특검은 절대 안 돼 이런 거 하고 정리했잖아요. 이뤄진 날에서였나? 그래서 예, 그렇죠. 하나로 묶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여당 내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논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새 나가가지고 고양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될 것이다. 똑같이 된다. 지금 또 얘기를 하는데 총선 후 수사를 전제로 해서 지금 특검 얘기를 또 하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해결 국면에서 재해결을 똑같은 법을 또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별도의 법을 고쳐가지고 재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새로운 특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양이가 또 화를 내겠죠. 이것도 안 된다 결국은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책임지고 재의결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이 한판 붙든지 그러면 그런 구도에서 총선을 치르든지 아니면은 순응하면서 재의결 안 시키고 우리는 여기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맞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총선 후 특검도 여당의 시간 벌기다. 그 논의는 뭐 있을지 모르나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잘 보고 있다고 봐요. 조선일보가 역시 좀 잘해요. 보면. 판을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는 거죠. 맞아요.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잘하죠. 예. 이 신년에 각 매체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예. 뭐 SBS가 입소스랑 하고 중앙일보가 갤럽이랑 하고 조선일보가 K스탯이랑 같이 했는데 조선일보만 나온 게 뭐냐면 특검에 대해서 총선 이후 조항을 둬요. 그 질문지를 일부러 예. 만들었구나. 이게 이제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시고요. 특검 거부권에 당시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31%. 그러니까 거부권 하지 마라. 그다음에 특검 거부권 찬성이 31%, 반대가 63%입니다. 예. 거부권 하면 안 된다고 훨씬 많죠. 그렇겠죠. 이게 대부분 여론조사가 다 비슷한 겁니다. 예. 65대 35가 보통인데 근데 총선 이후 특검만 조선일보 조사에 따로 있어요. 찬성이 55%, 반대 37%. 이건 뭐냐면 그거 띄우는 거지. 대통령실에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이거 막으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거 민심이 이거 뜨거운 민심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조선일보가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내는 게 총선 이후예요. 그래서 6.29 속이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거 아니에요? 네. 저거잖아. 조선일보가 그래서 총선 이후에 하라고 중재안을 계속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내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일본 보호하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이것도 절대 안 받습니다. 화를 내요. 대통령. 아니 근데 대통령도 화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화가 날 것 같은 게 저는 아니 이재명 대표 우리가 다 기억이 바로 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뭐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하죠. 아, 나 나갈 테니까 그냥 비회기 때 청구 좀 해달라. 영장 청구를.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범죄 혐의자가 영장 청구 시점까지 정하려고 하느냐라면서 굉장히 쏘아붙였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영장 청구 시점은 이재명 대표가 정하죠? 그래서 그때 체포동의안 동의했고 법원 가서 영장 기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정리가 끝났어요. 물론 그 이후에 뭐 민주당이 색출하고 했지만은 그건 좀 잘못된 거지만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수사 대상자인데 왜 수사 대상자를 위해서 왜 조선일보든 누구든 간에 왜 자꾸 시점을 가지고 옮겨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도 아 좀 옮겨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꼴대 옮기기가 심하다. 양쪽 다. 다 자기들 사안에 올 때는 공수 때 쓰는 전략 전술이 달라가지고 공격할 때는 아주 매서운 논리로 국민들의 민심대로 공격을 하다가 본인들이 또 공격받는 이제 수비를 할 때는
또 꼴통겨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전 이건 좀 맞지 않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특히 이런 사법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정쟁화해서 이용하는 것은 매우 국가적 불행이다 저기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병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당대표 체제는 계속 이대로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비주류들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탈당할 것 그렇죠. 같고. 이낙연 전 대표 이제 탈당을 공식화한 거고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의원들이 탈당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다른 보도를 보면 아직 탈당으로 일관되게 의견 정리한 건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의 보도도 나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4명이 다 한꺼번에 탈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기조 자체를 민주당이 바꾼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는 모양새겠죠. 다만 그러면 그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총선까지 유지하는 거냐.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공천 다 끝내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은 모양 내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것도 있기 때문에. 뉘앙스가 있어.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다 끝냈다라는 거는 지금 비주류가 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통합비대위나 이런 걸 뿌리라는 주장은 어쨌든 공천이라는 거를 이 소위 말하는 비주류에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더라도 공천 이후에 그것 자체가 뭐 큰 어떤 통합의 어떤 계기로 작용한다든지 그런 크게 평가받기는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계속 이제 총선을 치른다라는 민주당의 기조는 유지가 계속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어떤 뭐랄까요?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준석 신당 그리고 둘이 어떻게 조인트를 연대 비슷한 거를 이 느슨한 연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또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준석 신당 또는 독자 생존 또는 국민의힘 입당 뭐 이쪽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향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요?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 네. 뭐 원칙과 상식이 먼저 탈당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한 분에게 물어봤는데 우리도 나갈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일단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스 때문에 조금 길어졌는데 원래 한 2주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뭐 그제 이낙연 대표가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후반에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 주 정도로 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예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추후로 될 겁니다. 예. 아마 시간 두고 계속 이 분위기를 기세를 살려가야 되니까요. 예. 근데 관심은 이제 그러면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냐. 제가 아니면 독자 생존이냐.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준석 신당 쪽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합당이나 이런 것까지 막 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게 잡는 거 요건 좀 부담스러워하다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은 뒤로 다들 그때 막 얘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정치공학적 판단들인데 이 피습을 그렇게 보는 건 전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낙연 신당이 좀 미뤄질 것 같으니까 다급해졌어요.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아서.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다. 이낙연 측에서? 예,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는 게. 이준석 쪽의 주장이죠.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신당 쪽의 주장입니다. 예. 저쪽에서 적극적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또 모르니까 이낙연 쪽에서는 또 부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합당이냐 아니면은 느슨한 연대, 뭐 정책연대나 공천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물어보니까 워낙 신당들이 지금 체계적인 목소리들이 아니어서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 그럼 맞춰가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또 당을 대변하냐, 누가 당의 얼굴이냐, 그리고 당원을 뭐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은 뭐 한 4만여 명 디지털로만 그렇게 모았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정강 정책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가령 이낙연 신당도 어떤 정강 정책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나온 게 없고 그러면 그게 이제 먼저 맞춰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굉장히
빠듯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리려면. 근데 저는 네, 이번 신당들 총선이 지금 4년 만에 오는 총선이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총선거이거든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선수들이 이제 상품을 팔 때 그리고 뭐 고객들한테 다가갈 때 상품 설명을 하고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냥 옆집 가게 거는 불량품이라 사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거 와서 사라라는 분위기로 굉장히 지금 구도조차도 형성되지 않으면서 선거 끝까지 이 구도를 누가 누구랑 손잡냐라는 정치공학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평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이런 총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대한민국 국가적인 저는 불행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서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고 결국에는 뭐 어쨌든 총선 이후에는 결과는 나오겠죠. 성적표는 300석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나눠 갔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게 되면요. 뭐 둘이 결합을 하든 각자 가든 저는 크게 영향력은 없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양당 체제로 또 굳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치공학적 접근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밑단에서는 정말 정치가 새로워지고 지금 안 바뀌면 대한민국의 이 인구 위기나 기후 위기나 안보 위기나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나중에 4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또 뽑아버리면 또 이제 줄 잘 서는 사람들 거기서 또 4년간 또 싸움질을 국회 내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삼지대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국민들이 높은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이낙연, 이준석 또 이 두 분의 어떠한 합종 연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전 이것이 매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 이렇게 진단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상황 됐을 때 대통령 됐을 때를 연상을 해봐도 분명히 정책 가지고 그랬거든요. 우파의 정책과 좌파의 정책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나의 정책은 이거야.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소구를 한 거예요. 이쪽에서도 한 20% 먹고 이쪽에서도 20% 먹어서 40%를 먹은 다음에 이게 쭉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이 특별하게 이낙연 신당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또는 이준석 신당이나 또는 심지어는 국민의힘이나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예. 어떤 정책의 차별성이 있어서 저렇게 지지고 먹고 싸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하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정책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 흑백 정도만 정책이 달라. 다르고 예. 나머지는 예. 세금을 예를 들어 10% 때릴 거냐 12% 때릴 거냐 요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그 정도. 아주 약간의 차이만. 예. 예를 들어 양도세 문제랄지 이런 데서 조금 더 때릴 거냐 말 거냐 예. 요 정도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제가 혹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면은 대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과거 인터뷰들 쭉 봤거든요. 비슷해요. 국민의힘과 아니 민주당 쪽이랑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랑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존 대북 정책과는 많이 달라요. 대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대화를 돼서 먼저 북한이 숨통을 트야 된다. 예를 들어 파주에 남북 협력 공단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해요. 전향적이고 상당히 그런 정책도 이준석 전 대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젠더 갈등 문제랄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만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표현하는 양태 이런 것들이 좀 과격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과격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약간만 있고 아직 예. 정강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부터 표방했던 건 보수예요. 그럼 보수지. 근데 보수가 구체적으로 뭐냐? 출신이니까 당연히 보수죠. 아니 네. 보수 신당이라 그랬잖아. 보수를 표방하잖아요. 예. 이 호남의 정치, 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의 정치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보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선언들이 충돌이 될 것 같아요. 선언들이 충돌이 네. 된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보나 보수나 예. 우리가 흔히 진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이나 보수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나 별 차이가 안 나. 별 차이는 안 나요. 예. 근데 메시지가 일단 보수여서 간판을 보수집 제가 간판을 달았기 말씀드린 건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별로 차이가 차이가 나지 안 나요. 안 난다. 네. 예, 이 정도 가지고 왜 저렇게 싸우는지를 왜 저렇게 맹렬하게 싸우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이쪽은 들어요. 우리는 예. 전골이다. 예. 이쪽은 우리는 뭐 뼈해장국이다. 이렇게 막 간판을 이렇게 달았는데 내용은 예. 같이 다 팔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뼈 해장국을 저 큰 그릇에 담으면 전골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각자 나는 전골 달인이다. 배고프네요. 나는 뼈해장국 달인이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집 가서 밥을 먹기가 아니, 힘든 그러니까 거예요. 과거에 DJP 연대가 이질적인 면에도 성공을 했던 이유는 예. 그래도 대선에서 뭐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어떤 대의적인 면에서 동의가 되고 또 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질 연합이 가능했고 또 당시에도요 DJP 연합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또 상대 진영이 갈라져서 또 어부지리로 이긴
이긴 것도 좀 예, 있어요. 그러네요. 이인재 예. 탈당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는 예. 이렇게 참 총선이라는 다양한 253개의 지역구 내지는 비례대표의 한 20석까지도 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해야 되는 총선거에서 어떻게 이질적인 교합이 돼가지고 이긴다? 저는 이거 거의 뭐 화성에 걸어가서 도착하는 것만큼 매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까 제가 원론적인 걸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정책을 가지고 정당들이 분화되는 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나와서 먼저 노선을 걸고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들도 예측 가능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해도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깜깜이 묻지마 선거로 지금 정치인들이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태도, 그러니까 국민이 배제돼서 왜 싸우는지도 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싸움판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정치 혐오를 양산시키는 구도가 너무 장기화되고 오래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거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신 결과를 얻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확실히 이미지로만 보면 반윤 예.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근데 이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반이 반 이재명 그러니까 반윤과 반이가 합쳐진다 또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신당을 만들 때 나는 반이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명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명분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그런 인상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에 인터뷰를 쭉 이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보면서 드는 인상이 굉장히 강론에 강한 인상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얘기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강론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굉장히 유능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중도적인 컬러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준석은 중도적인 지향이 있어 이렇게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죠. 반윤으로 생각하죠. 윤석열 반윤. 대통령하고 싸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지. 평가를 하고 그렇죠. 어디서 싸웠냐면 보수 진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경쟁을 한 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러네요. 이낙연 전 총리도 사실 지금 뭐 양당 정치의 피로함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의 어떤 가슴에 와 박히냐. 그렇지 않고 이낙연 전 총리는 뭘까? 이 민주당이라는 큰 어떤 그룹 안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헤게모니 싸움하다가 지금 못 견디고 지금 튕겨져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다가 이제 쫓겨난 사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다가 이제 나온 사람이 둘이 합쳐지면은 그게 그러면 제3세력이 되는 거냐? 그게 뭔가 양당 체제의 한계를 논하는 양당 체제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비춰지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세력이 하나가 됐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거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맥락과 이런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내가 그런 걸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뭐 200번 말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맥락들이 쌓여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도 양당 중심의 그러한 어떤 구심력 하에서 치러지는 경우의 수가 상당할 거고 그 전제를 놓고 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저도 그렇게 보는데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당하느냐 여부인데 정책인데는 느슨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DJP 연합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넘버 2와 넘버 3가 합종 연행은 M&A는 할 수 있어요. 대선 때. 네. 근데 넘버 3와 넘버 4가 합종 연행하기는 힘이 이제 그냥 연대로 하기에는 힘이 약해요. 그냥 합병을 해야 돼요. 합병. 네, 그래야 힘이 커지더라고요.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느냐. 그렇죠. 그게 근데 문제죠. 합병을 해야 최소한 지지율이 18% 19% 가고 약간 덩치를 키워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손만 잡아서는 희미해진다고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합병을 하려면 사실 지금 뭐 여론의 지형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신당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든. 근데 그거를 이낙연 전 대표 총리까지 했던 분이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실 호남 정치를 기반으로 했던 분인데 그리고 이준석 전 구수를 대표도 표방한 나중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대선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이낙연 전 총리도 대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 말씀하셨는데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은
고니가 주인공이 고니 아닙니까? 예. 고니가 곽초룡을 만나가지고 너 내 밑으로 와라 그랬는데 아유 어떻게 늑대 새끼가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늑대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둘 다 자기가 늑대 새끼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예. 늑대이거나 늑대 새끼거나 예. 상대를 개라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하면은 개 밑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아. 근데 그런 국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고민을 하냐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와 비례 얘기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 비례 얘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논쟁에 부딪히면 우리가 여기서 이 테이블을 놓고는 상당히 그 고준 담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담 중론. 고담 중론이에요. 예. 이제 사자성어 감기 걸려가지고 고담 중론, 고준 담론. 예. 이거는 고담 중론이네. 고담 중론 맞아요. 예, 고담 중론. 예. 그러니까 이 그런 굉장히 수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그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 바른미래당을 해봤잖아요. 그랬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쳐가지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그 문제가 뭐였냐를 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비례 공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부터 드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지. 비례를 공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냐 봐야 되겠지만 비례를 공천할 때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당선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당선권 안에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또 이 지분 나누는 게 가져갈 게 많으면은 지분 나누는 게 수월할 수도 있는데 가져갈 게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비례에서 뭐 5명, 6명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거든요. 양대 세력 또는 3대 세력이 나눈다고 할 때는.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비례는 각자 하고 각자 한다는 거는 당을 합당을 안 한다는 얘기죠. 당은 합당을 안 한 상태로 가져가고 당을 비례 때문에 합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역구에서 이낙연 신당이 지역구들 후보를 내는 데는 우리가 안 내고 어차피 왜냐하면 지역구 모든 지역구에 다 낼 수 없을 테니까 지역구 안 내고 우리가 지역구 내는 데서는 이낙연 신당이 지역구 안 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기호는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제3세력입니다. 똑같은 슬로건, 똑같은 어떤 뭐 그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로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의를 하면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논의하면 국민들이 아 저게 확실한 어떤 양당 체제의 한계를 넘는 제3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현실적 한계라는 게 아직 결합을 본격적으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현실적 한계라는 걸 이미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념은 맞거든요. 예. 이념이 반공전체주의로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학입니다. 그렇죠. 이 철학이 뭐냐면은 예. 보수라는 저는 보수거든요. 보수인데 보수라는 것은 사회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바꾸자는 사람이고요. 예. 진보라는 사람은 안정보다는 일단 바꾸고 보자. 그러고서 후 안정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출발점과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도 이념과 철학 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예. 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와 진보가 무너졌으니까 보수 진보 다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상식이라는 틀에서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명계도 원칙과 상식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세력들도 또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면 하자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철학이 있으면은 저 보수 이야기를 하고 그 보수 철학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떤 가치 위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사회를 바꾸겠느냐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포지션을 정한 다음에 자신들의 가치를 넓히고 정책 연대이트를 넓혀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이념과 철학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오염을 시켜놔가지고 야 이념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그거 없이 모여보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선거 앞두고서는 모일 수가 있어요. 다급하니까. 근데 이것이 떴다방이 돼가지고 이념과 철학이 같아야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화학적 결합 없이 그냥 이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그냥 급하니까 손을 잡고 가치 연대로 가는 거야 라면 느슨한 연대 내지는 그냥 악수만 하고 가는 식의 물리적 교류 정도만 되는 거거든요. 그 화학적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빔밥이나 샐러드론이 가능한데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뜻을 가지고 모여서 수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들이 정말로 투철한 이념과 철학적인 공유 없이는 전 이게 더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지 기반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고 DJP 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각각 호남, 수도권, 충청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의 지지 기반은 확실히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도 사실 지금 호남의 민심을 생각을 해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 당처럼 되는 거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게다가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타격을 입었다. 이게 저 지지율이 확 빠질 수 있고 뭐 민주당이 뭐 크게 흔들린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예. 둘이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합쳤을 때 예. 처음에 붐업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부 코어 지지자들은 또 이탈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 이질교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이 또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3지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팍 떴다가 국민의당을 제외하면 늘 이렇게 슬슬슬슬 빠지는,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양당의 구심력이 강한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화제에 있어서는 제3지대의 정당들이 화제에 있어서는 화제가 좀 될 거예요. 언론도 사실 양당에 대해서, 양당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 언론도 긍정적인 평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보도도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양당이 뭘 좀 잘하면, 그리고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 보기에, 언론이 보기에가 아니라 국민 보기에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면 언론도 이건 참 잘했어,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국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양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제3지대에서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그래서 띄우는 거거든요, 언론들이.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근데 그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이, 이게 양당의 연성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제3지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다가, 그 제3지대라는 게 보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당을 반대한다, 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은데, 양당도 사실 서로 반대해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안 되니까 민주당 찍어주세요. 그리고 또 민주당도 민주당 그런 거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절대 안 되니까, 운동권 세력 절대 안 되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제3지대도 양당은 절대 안 되니까 우리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은, 선거 앞두고는 이 원래 양당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그냥 제3지대에 표 줘서 이게 뭐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가치 투자도 아니고 지금 이거 표 줘가지고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사표 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표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냥 양당에 표를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저는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3지대의 어떤 그런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당 중심의 구도가 확실하게 이제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과거에 이제 제3당들이 커졌던 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권 주자와 관련 있는 움직임이 있거나 지역적인 어떤 결합이, 지역적인 기반의 결합이 있거나 그랬던 예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인데, 그렇죠. 그때는 뭐였냐면 문재인 당시에 이제 대표로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건데, 문재인 대표로 대선을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안철수를 좀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남의 밑바닥에 그 여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당의 선전으로 그게 나타난 것이고, 그게 일부의 수도권에서 선전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런 게 있었던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낙연을 빨리 좀 더 키워줘가지고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키우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3지대가 이 어떤 투표 전날까지 선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제3지대 이준석 신당이건 또는 민주당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건 이쪽이 좀 크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안심이다, 안도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쪽도 좀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들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늘 말로는 응원을 하죠. 민주당에도 상식적인 분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무슨 뭐 좋은 분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총선 이후에 또 합칠지도 모르잖아. 안철수 의원도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 지금 민주당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보수 신당, 만약에 이낙연 신당. 신당에 합쳐진다면 그 당이 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우리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 뭐 그런 논리를 들면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고,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다면,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늘 주장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먹을 거다.
신당을 만들어서 예. 뭐 이런 우리가 주류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 뭐 그렇게 하면서 이낙연과 이준석 또는 다른 사람들이 대선을 향해서 보수 정치인으로 어떤 보수의 대선 주자로서 뛰는 것 그런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삼지대를 갈망하거나 소위 말하는 중도 무당층 유권자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이거든요. 그냥 양당 중에 하나 좋아서 선택하면 되는데 예. 그게 안 돼가지고 둘 다 선택 못하겠다라고 유보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에 나중에 누가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바꾸든 말든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부의 권력 투쟁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조금 이 안티테제라고 하는 이 둘의 비토 정치를 좀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좀 대한민국을 바꿀 세력을 좀 찾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념도 뚜렷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도 신선해야 되고 뭔가 요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착실히 준비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해도 어려운 건데 이거를 착실한 준비도 잘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신선한 인물도 없고 그냥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해가지고 해보겠다. 둘 다 너무 싫으니까 우리를 찍겠지. 제가 이거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개팅을 가도요. 1번 나갔을 때 마음에 안 들고 또 두 번째 또 했을 때도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렇다고 세 번째 나간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많이 마음에 해봤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자기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지 두 번째가 싫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조건 예. 장가 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음. 제대로 읽어서 흡수하는 세력이 필요한데 삼지대가 어려울 거라고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참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끝까지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끝까지 가기 위해서 제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나왔다가 다시 또 현실론을 찾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그렇게 현실론이 강하고 나오는 게 어려우니까 현실론으로 도망간다 그러면은 그냥 안에서 하지. 안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안락하고 현실적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왔으면은 끝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견뎌가지고 해도 어려운데 여기 나와가지고도 현실론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넓은 스펙트럼으로 또 모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오는 또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근데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아까 말하다가 놓친 걸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게 소위 말하는 마크롱 모델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에서 갈라져 나왔다가 그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합쳤다가 결국은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말에 인기가 없는 그러한 상황의 보수 정당 그리고 아마 대권 주자도 여의치 않을 보수 정당까지 하나로 막 이렇게 다 그렇죠. 뭉쳐가지고 거기서 대권 주자 배출하는 모델. 예. 요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은 이게 한국의 마크롱 모델 비슷한 게 될 텐데 그 키는 이게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준석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느냐. 이 정권 말에 가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차기 대권 주자로 막 각인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준석 바람이 불고 이준석 아니면 그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 막 이런 방식으로 돼야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거고 프랑스에서도 사실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프랑스 사회당 정권 출신이거든요. 예. 사회당 정권에서 우측에 있다가 사회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와서 큰 당을 하나 만든 다음에 나중에 사회당과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던 그 당시에 국민연합에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 방식을 이준석 전 대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체리 따봉하고 이렇게 키워주면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 현실을 뭐 별로 원하진 않는데 예. 그게 대한민국에 좋은 일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서 네.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손을 잡든 합당을 했든 나중에 혹시 또 이게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느냐.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DJ 정신을 잇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호남 민심을 본인의 정치 기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 민심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전두환 정권의 후예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렇죠. 5.18 폄훼했던 일도 네.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의힘 속에 들어갈 일은 저는 없다. 없을 거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름 또 체면을 생각하고 아. 가게 되면 욕을 뒤지게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안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죠. 아, 나의 정치는 여기서 끝났다. 일단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리고 변수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는데 변수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는 변수가 지금 허은하 전 의원이 지금 예. 의원 전 의원이죠 이제 앞에 나와 계신데 예. 선택하는 변수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얼마나 국민의힘이 똥볼을 차느냐.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변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3당이 성공하는 제일 전제는 대선 주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준석 신당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주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 네. 네. 아, 그래요? 했어요? 이야기한 거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딴짓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그걸 이제 띄울 거라고 좀 봐요. 아이, 끊임없이 별의 순간을 생각하겠지. 네. 거기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그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 별의 순간이 2, 3년 후에 나한테 오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예. 아직 여론이나 이쪽에는 크게 그게 어필이 안 됐는데 이제 총선 되면서 본인을 구심점의 핵으로 삼을 수 있게끔 대선 주자를 어필을 하다 보면 요게 이제 얼마나 먹혀들지 그건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대선 주자의 품을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 변수가 또 있죠. 예. 그래서 또 늑대 새끼가 개 밑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누가 늑대인지 누가 갠지. 우리가 여기 뒤에 건 빼고 네. 늑대로까지만. 그 영화 대사라서 그랬는데 아, 네. 좀 그러네요. 그게.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실장,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가 70만 넘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예,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2부에서는 허은하 개혁신당 창준위원장과 인터뷰 진행됩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지난 3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신당에 합류하면서 금배지도 던져버렸습니다. 예. 탈당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허은하 개혁신당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개혁신당. 예, 개혁신당입니다. 네. 개혁신당 공동창준위원장. 그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익숙치 않은. 이름은 개혁신당으로 확정된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예. 네, 확정은 아니고 예. 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의원 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전 의원 됐습니다. 탈당계 내자마자 1시간 만에 이렇게 아, 바로 처리되고 수리가 되는군요. 네, 저희 보좌진들도 바로 한 6시간 만에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뒤에 남으시는 의원들한테 보좌진들 어떻게 좀 인수인계가 좀 됐으면 네, 좋겠다. 그럼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다음에 이제 23번에 김은희 의원께서 승계를 좀 해주셔서 원하는 그 보좌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바로 이렇게 탈당하면 면직 처리가 돼버리면 일자리를 잃는 거라서 제가 좀 짐 싸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탈당 기자회견하고 이틀 만에 이제 탈당계 내고 전 의원이 됐습니다. 전 의원 어떠세요? 그 의원직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뭐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절대 탈당하지 않는 또 다른 의원도 있기 때문에 예, 정의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뭐 가족도 말리고 사실 그렇죠. 말리는 분들이 많으시고 예. 또 보좌진들 생각했을 때 이제 음. 같이 시작했을 때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음. 또 제가 인재 영입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제 비례대표였었기 때문에
그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음. 저의 성향 자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하면은 좀 마무리를 짓고 끝내는 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데 음. 그 부분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조금 우려가 많이 되고 이게 약속을 어기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 정치라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가야 될 정치의 방향이 있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정치가 있는 거고 더 이상은 좀 비겁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제 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때까지는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터지고 막 그랬는데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그 탈단계 내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홀가분하고요. 잘했다라는 생각 들고 허은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후회하지 않는 정치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을 안에서 이제 바꿔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제일 안 바뀌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랫동안 쌓여온 그 문화라는 것을 문화.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여튼 어떤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에 줄 서야만 하고 예. 그래서 본인의 그 위치라던가 역할을 좀 잊게 되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개별로 의회, 그러니까 입법기관이고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나를 선출해 주신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인데 그 자신의 그러한 그 국민에 대한 목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자리를 위한 목소리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밖에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 레밍 같다 그리고 이렇게 쭉 몰려갔다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 같다라는 극지방에 둘지. 예. 그런 게 조금 듣기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함을 담을 줄 아는 정당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다양함을 담는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모 중진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 처음에 이제 21대 들어갔을 때부터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 해야 된다. 뭐 윤상현 의원 얘긴데요. 그렇죠. 윤상현 의원이 늘 말하는 게 그렇죠. 최강시사에서도 늘 그 이야기 했었죠.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저희가 딱 여당이 되고 나니까 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 자기 편 아니면 당 내에서도 배제하는 정치를 해버리면 결국은 집권 여당인데 소수당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국민들도 집권 여당이면 당연히 다수당의 어떤 풍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그게 마이너스 정치겠죠. 예. 빼기죠, 빼기. 빼기를 자꾸 하면서 다양함을 담기보다는 내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소심보다는 그 당심을 좀 따르는. 근데 그 당심이 윤심인.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정광정책위원장은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 합칠 생각이 없다. 언론에서는 그러면 총선 후에는 합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의 미래는?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가 오게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상했던 정치의 어떤 매뉴얼과는 다른 정치를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개혁신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눈으로 자꾸 저희를 바라보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저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잘 돼서 흡수를 해버릴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큰 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희가 흡수되듯이 들어간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네이버가 돼서 그래서 큰 포탈이 되는 것이지 네. 그냥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었다가 삼성에 합병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안 하겠다. 네. 뭐 제가 창준 위원장과 제가 여기 있는 한은 그런 꼴은 못 보겠습니다. 지금 저 동대문 을 지역구시란 말이죠. 지역구는 아니었죠, 사실. 원래 당협위원장을 못했었죠. 제가 원래 당협위원장 내정이 됐었는데 맞아.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면서 맞다 기억난다. 그냥 갑자기 끌어내렸죠. 그래서 검사 출신의 당협위원장을 세워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열심히 이제 바닥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고 본인의 정치 미래나 지역구나 뭐 비례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의 정치는 우선은 제 거취는 당의 전략에 따를 예정입니다. 당의 전략에 예, 따라 당의 전략을 따라서 어차피 예. 첫 신당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어떻게 저희를 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원치 않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큰 당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그 땅을 이제 보수가 차지해 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는 것은 사실은 혜택을 받고 들어온 것이니까 만약에 이번에 22대에 안 되더라도 23대에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거기 그 나름 동대문도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거대 정당이 아니라 또 다른 그렇지. 이제 신당이기 때문에 그 신당의 전략에 따라서 전략 자산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개혁 신당이 왜 이러한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 필요성을 알려드려야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수치를 좀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좀 더 처음엔 주력할 생각입니다. 지금 탈당 선언에서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이념 집착, 그리고 검사 일색의 인사, 대통령 가족의 처신 문제 등을 비판을 했고 자유주의 정당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 자유주의 정당 아닙니까? 자유주의 정당이라면 다양성을 담았어야 되는 음. 거죠. 근데 다양성을 담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 말만 뻔질을 자유죠. 그리고 예. 자유라는 개념이 시대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선언문에 좀 넣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자유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자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아. 지금 보면은 아직도 규제하고 검열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완벽한 저 피시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게 하는 것들을 자유주의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회 문화적인 자유주의. 그러면 민주당과 어떤 노선이랄지 정강이랄지 정책 같은 게 많이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이 주도를 했었던 거였죠. 리버럴이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예. 검열을 하고 규제를 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도 그 자유주의를 외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과는 분명히 대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고 진보 정당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도를 좀 해왔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예술 문화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을 민주당. 가시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도 대개는 헐리우드 쪽은 민주당.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민주당에는 가고 예.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저희 개혁신당 허은하 창준 위원장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국민의힘 쪽이나 민주당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현역 의원이 몇 명 정도 들어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네, 들어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오십니다. 네, 들어오시겠죠.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들어오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지금 첫 마디가 그거였으면은 뭔가 좀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은. 약속이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리고 이제 그래요? 연락 주셔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계속 저보고 허언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좀 아. 당황스러운데요. 예, 발표를 할 수는 없고 예, 지금 당장.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허풍을 치지는 않는 스타일입니다. 양 당에서 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더 많은 고민 지점이 있으십니다. 더 많은 고민 지점이 있다는 거는 더 망설인다는 망설일 수밖에 없죠. 여당이기 때문에. 예, 여당이기 때문에 음. 혹시나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야기. 양보하게 되면 또 다른 자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저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예.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분명 계시고 또 확답을 주신 분도 사실은 계셔서 네. 근데 그 자유주의 정당을 표방을 하셨고 좀 더 젊고 역동적인 정당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역이면 무조건 오케이. 또 그거는 아닐 것 같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현역 의원 중에 뭐 다선 의원이거나 조금 구태스럽다 또는 그 당 색깔과 안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뭔가 삼지대로서 큰 어떤 포탈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들은?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예. 정말 생물이고 예.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음. 기존에는 뭐 그 옆에서 많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뭐 잡탕밥 이런 말씀들, 잡탕이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요즘에 많이 거르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분들과는 함께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지난주부터 현역 의원조차도 네, 그럼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 다 기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예.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예, 기사만 하면 안 돼. 왜냐면 저는 기사를 막 뿌리는 스타일은 예. 아니어가지고 예.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당에 가면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적 변수인 어떤 공천 학살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만 계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예. 예, 뭐 아무리 궁하더라도 음. 그러나 물론 이제 교섭단체 구성까지는 해보고 싶죠. 마지막에.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색이 무너지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만나고 아니, 조율이 가능한 건가? 예를 들어 뭐 자유주의에 관련된 부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뭐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거나 그리고 또 다른 또 창준 위원장들 생각하는 거라던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들 지금 이제 정강정책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강정책 하나를 발표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과 만약에 너무 방향이 틀리다면 같이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숫자를 맞추면서 급히 가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는 내적 변수가 좀 완벽한 그러한 정당을 만들고 싶은 게 여튼 저희의 생각이라 그러나 뭐 나중에 또 갑자기 정치가 생명이라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막 너무 궁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사실은 예. 저희가 좀 이제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현역 의원이 특검 재의결 관련해서 나는 이건 특검해야 되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그런 선언을 하고 특검 투표하자라고 외친다면 개혁신당에 들어올 만한 요건이 됩니까? 찾아가가지고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집 앞에 가서 한 이틀 있으면서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의원들이 많이 계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영남에 계신 분들도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속으로는. 예. 속으로는. 그렇죠. 이제 예. 우리끼리 있을 때와 예. 속으로는. 근데 이제 용기를 못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용기를 내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이제 며칠 동안 기다려서라도 같이 모셔와야죠. 예. 저희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용기가 공천에서 탈락하고 난 다음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예. 그런 게 이제 공천이 학살이 된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존심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물론 그때 계신 분들도 받긴 받아야죠. 예. 예. 색깔이 비슷하다면. 예. 예.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하고 손잡을 수 있는가? 자유주의라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리버럴이면 사실은 자유경제. 보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문화적으로 리버럴이면 진보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구의 이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거든요, 사실은. 한국 사람의 90%예요. 그거죠, 바로. 한국 사람의 90%가 대부분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본인들이 근데 보수 진보 막 이렇게 막 서로 외치고 있어서 이거 어디까지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정당 정책에는 자유, 그러니까 진보, 보수 이런 뭐 중도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뭐 사회적 보수라는 단어는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제는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설 때도 아니고 사실 지역 구도도 전 좀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뭐 586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거든요. 90%의 국민이 자유를 원한다면 당연히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은 규제되는 게 많아요. 오늘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대해서 정책 발표할 때 뭐는 이래서 광고가 안 되고 뭐 저건 저래서 광고가 안 되고 하면서 너무너무 규제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예. 과방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풀어줘야죠.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한심한 거 많아요. 그 심의에서 보면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게 뭐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담배 피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뭐 담배 흡연 조장한다고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적 표현의 자유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70년대도 아니고 진짜 한심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 담배 안 필 사람이 더 담배를 피게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과거의 생각대로 저렇게 하는 건데 너무 검열이 심해요. 사회 검열이 문화적으로 너무 심합니다. 예, 규제도 심하고. 옥죄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누군가가 계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국민들에 대한 예, 모욕인 것 예, 같기도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라치게 되는 거거든요. 음. 이거를 뭐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 음. 여자니까 남자니까 이런 것도 생기는 거고, 뭐 PC 반 PC 이렇게 그렇죠, 나뉘는 건데,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게 뭐 물론 저는 반 PC 쪽 사람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뭔가 계속 억제면서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라는 것을 요즘의 국민들께서 누가 원하십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살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업이 꼭 검사 출신이고 엘리트여야만 좋은 직업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느 직업에 있더라도 자유롭게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자꾸 규제해서 이 정도 어느 대학을 가야 훌륭한 사람, 성공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렇죠. 부분들이. 예. 뭐 여러 가지 나중에 한번 나라 전체가 좀 행복이나 이쪽으로 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을 네.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 그렇죠. 되려고 합니다. 저희 아마 정강에 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 제가 너무 많이 조언을 드렸나? 이미 어제 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네. 여튼 지금 그 백수가 제일 바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7시마다 회의하고 지금도 아침에도 회의하고 그러시구나. 왔고요. 네. 예. 아마도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담은 아. 저희 정강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어떻게 보세요? 그 생각은 비슷할 수 있는데 네. 그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또 이제 굉장히 뭐 인기가 좋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요? 총선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딱히 이제 과거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처럼 엄청 인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대선 후보 지지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훌륭한 그러니까 자산이시죠. 예. 네, 정치적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또 그분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근데 제 뭐 개인적으로는 인기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저희와 얼마만큼 그 동화될 수 있고 얼마만큼 자유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양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어른께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런 분이신지에 대한 것은 제가 네. 좀 더 저는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권위적인 체계만을 생각하시는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저희 개혁신당하고는 잘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아레날이라고 하죠. 자신의 롤에 맞춰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가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구태와의 싸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정당인데 혹시라도 과거의 정치를 그대로 뭔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는 조직의 하이어라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최고지 않습니까? 저희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전직 총리였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예우라는 측면도 그분에 있었고. 대한 그런 건 당연히 예우해드려야죠. 그 예우,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를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고가 얼마나 이제 개방적일까, 유연하느냐. 저는 여튼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직 저는 만나뵌 적은 없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품격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선은 대화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게 일단 자리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R&R 말씀하셨는데 Role and Responsibility를 말씀하시는 건데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건데 이준석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에서 우선은 정강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다.
정강 정책에 네, 관해서 정강 정책이라는 거 일종의 헌법을 그렇죠. 만드는 네, 거예요. 헌법이죠. 네. 그리고 우리 당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저는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 실고 싶습니다. 저희 당은 보니까 개혁신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당원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뭐 돈이 없어서 안 될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 말씀하실 때 한 가지가 바로 정책도 없다. 방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제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정책 준비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선 그래서 오늘부터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 뼈대를 제대로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사람들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금주에 뭘 하나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정강정책 발표하면서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못 해드리겠네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오늘 회의에 나온 게 그래요?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그럼 느낌은 이거 좋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히트 칠 것 같다. 저희 느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워머를 좀 시키고 싶은데 저도 지금 흥분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될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의 전화가 오고 와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막 연락 오는 거에 기쁜 것보다 시민들이 시민들께서 얼마나 오셨어요? 그 디지털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았을 때는 44,000명. 제가 네네네. 그런 보도를 온라인상은 봤는데. 그렇게 왔고 예. 이제 오프라인상 받은 것들 이제 시작을 해야죠. 저희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인가요? 팩스가 시작됐습니다. 팩스가 시작됐고. 팩스도 없었고 팩스가 없었구나. 예, 네 팩스 네.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10만 당원은 목표입니다. 예, 목표다. 네. 쉽게 갈 수 있을 너무 것이다. 저희가 목표를 너무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꾸 이루어지니까 자꾸 목표치를 높여요. 그래서 창당할 때까지 10만이면 좋겠다라는 게 예. 목표인데 예.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렇군요. 네. 개혁신당 가입 이거를 네이버라던가 아니면 구글이라던가 찾으시면 창당일이 언제예요? 예. 저희가 이제 20일 전후로 20일 아주, 전후? 예, 당연히 되겠죠. 뭐. 10만 명. 최경영 TV도 개국 70만 명이시잖아요. 아니 저는 스픽스는 이제 지금 70만 명인데 제가 하는 TV도 시작하기 전에 10만 명 들어왔어요. 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개혁신당 꼭 예. 한번 쳐보시고요. 예. 그 개혁신당 가입해 주시면은 예. 나라 오늘보다 더 좋은 나라 꼭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픽스는 지금 70만 명인데 저는 매우 배가 고픕니다. 70만 명으로 만족할 수가 와. 없고요. 예. 부럽습니다. 예. 100만 명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실 거죠? 예. 네네. 예. 스픽스 100만 가자. 예.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은하 개혁신당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9시에는 조수진의 정치본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